쌍무계약 계속 이어집니다. 조문 보겠습니다. 523조입니다. 역시 약정 성립하고 효력이 생긴다. 유효가 됩니다. 성립 반대는 불성립 반대는 성립한 다음에 유효, 반대는 무효, 취소가 있었습니다. 유효 있을 때 위험부담 문제를 이어서 봅니다. 계약 체결 후 건물이 화재가 났습니다. 후발적 불능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혹시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혹시 은퇴 후 강원도에다가 예쁜 별장 하나 지어서 자연인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계약금 중도금 지급했는데 산불로 인해서 건물이 화재가 나면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후발적 불능을 우리는 이론 구조와 논리 구조 속에서 살펴봅니다. 이 매매 계약이 유효합니다. 그런데 화재가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화재 원인이 도대체 뭘까 하는 얘기죠. 봤더니 후발적 불능에서 위험 부담으로서 갑 잘못 얻고 을 잘못 얻고 갑 잘못 얻고 을 잘못 있는 경우죠. 매도인께서는 잘못이 없을 때 그때 위험 부담이라는 이 용어를 씁니다. 위험 부담을 계속 봅니다. 위험 부담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불이 났으니까 위험한 거야. 불이 났으니까 위험하겠죠. 그런 생각하면서 위험 부담할 때는 후발적 불능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세요. 후 건물이 화재가 났을 때 후발적 불능. 진행 과정을 보게 되면 3월 10일 매매 계약 건물 존재합니다. 그런데 3월 15일 날 건물이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도 이 계약은 유효하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3월 10일 전에 혹시 화재가 날 수도 있죠. 3월 9일 건물 화재가 났다. 3월 10일 매매를 했다. 계약 체결 전 건물이 화재가 났습니다. 이럴 경우는 원시적 불능이라는 말을 씁니다.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총칙에서 유효, 무효할 때 쓰는 용어고 이 경우에 매도인은 채무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매도인이 채무자냐? 글을 보세요. 지금 이 빨간 걸로 해야 되겠네요. 건물 화재 났으니까. 건물이 화재가 났습니다. 이렇게 화재가. 그러면 갑은 매도인은 이전해 줄 채무자다. 그런 얘기예요. 매수인은 건물 달라고 요구하는 채권자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수험생 여러분은 늘 돈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돈 중심이면 갑이 채권자가 맞습니다. 채권자. 을은 무슨 자가 맞고 채무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이 화재가 났으니까 갑이 채무자가 되고 매수인이 채권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생각을 해 두셔야지 위험부담 문제가 풀리니까. 그래서 생각할 때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매도인이 채무자, 매도인이 갑. 매도인 잘못 없고 매수인 잘못 없습니다. 양 당사자 채무 모두 소멸합니다. 매도인은 재산권 채무 면제받고 매수인은 돈 줄 채무 면제받습니다. 이 경우에 결국은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없죠. 대가 손실은 다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때 채무자가 누구다? 갑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매도인한테 지금 잘못이 없잖아요. 갑한테 잘못 없으니까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뭐뭐 요구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만약 매수인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기서 매도인에게 잘못이 없다 했을 때는 잘못 없는 자한테 무엇을 요구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직관적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였고요. 다음 타이틀은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로 갑니다. 후발적 불능, 매수인은 채권자. 매도인 잘못 없고 매수인 잘못 있다. 채권자 잘못 있다. 매도인의 채무는 소멸하나 매수인의 채무는 존속하겠죠.
결국은 돈 달라 할 수 있다 이야기니까 결국 대가 손실은 다 을이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을이 다 대가 손실 부담하라. 다시 들어갑니다. 여기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갑은 잘못이 없으니까. 이때 매수인께서 중도금, 잔금 다 줘야 됩니다. 계약금, 중도금 반환받을 수 없고요. 오히려 잔금까지 줘야 됩니다. 다시 매도인은 잘못이 없죠. 잘못 없는 자한테 무엇을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계속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곧 이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건물이 화재가 났다 그러면 갑은 채무자, 매수인이 채권자 이렇게 자꾸 연습하시고 후발적 불능일 때는 매도인은 채무자야 채무자야 이걸 꼭 인식하실 것. 후발적 불능 매도인 채무자 드디어 매도인 잘못이 나왔네요. 매수인은 잘못이 없네요. 매도인한테 잘못이 있다면 우리는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 채무불이행은 엄청난 용어예요. 요거 곧 이어서 나올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면 돼요. 여기는 간략하게 보는 겁니다. 을은 이행불능을 문제 삼아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 제거하면서 처음부터 올라가서 원위치 시켜달라 하고 손해배상 들어가는 것이 채무불이행입니다. 채무불이행은 다시 계속 연결될 겁니다. 기다리세요. 위험부담 아니죠. 결국 지금 갑한테 잘못이 있다. 그럼 잘못이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채무자가 잘못했으니까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부담이 아니다? 위험부담 문제 아니에요. 쌍무계약의 위험부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위험부담할 때는 후발적 불능을 기억하시고 1번 지문은 위험부담에 관하여 민법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문은 채무자가 누굽니까? 매도인 이게 딱 떠올려야 됩니다. 매도인 잘못이 있으면 이건 위험부담이 아니고 채무불이행 문제로 해결이 되겠죠. 세 번째 지문은 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 수용됐습니다. 그러면 보상금 달라는 청구권이 존재할 겁니다. 이때 매수인이 이 보상금 청구권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대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매도인께서는 당연히 매수인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한 논리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전부 다 채권자, 매수인을 잘못이 있을 때 잘못 없는 갑은 잘못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논리가 맞고요. 다섯 번째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후발적 불능 체계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기다 다시 정리하면은 후에 불났을 때 세 가지 경우죠. 갑한테 잘못 없고 을도 잘못 없고 갑 잘못 없고 을 잘못 있고 갑한테 잘못 있고 을한테 잘못 없을 때 이때 갑한테 잘못이 없을 때 이때 쓰는 용어가 뭐다? 위험부담입니다. 갑한테 잘못이 없기 때문에 매도인은 채무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다? 채무 뭐가 아니다? 불이행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갑한테 잘못 있으면 채무자지 않습니까? 채무 불이행이다. 이렇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결국 2번 지문은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다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양쪽 잘못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죠. 4번, 5번은 매도인은 잘못 없고 매수인한테 잘못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후발적 불능 체계를 완벽히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이걸 정리 안 해두고 또 밀어놨다가 또 다음에 가서 또 이런 지문이 나타나게 되면 또 헷갈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생각하셔서 생각의 끝장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악순환에 되풀이됩니다. 이건 반드시 이해상 계속 진행합니다. 두 번째 겁니다.
약정은 성립했습니다. 효력이 생긴다. 유효죠. 유효. 성립의 반대말은 불성립. 유의 반대말은 무효 또는 취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쌍무계약의 동시행하고 위헌부담을 받고, 그럼 이제 채무불이행이 나왔네요. 채무불이행은 도대체 뭘까 하는 얘기죠. 이것은 성립, 불성립 아니고 무효 아니고 취소 아니고 성립 유효를 전제로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쓰는 용어가 채무불이행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유효한데 채무자가 잘못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채무자 잘못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뭐다? 채무불이행이라는 용어입니다. 볼게요. 만약에 매수인이 중도금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 이 중도금을 만약에 주지 않았다 그러면 을은 채무자가 되고 갑은 채권자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매도인 잘못으로 건물이 소실됐다. 그러면 건물이 화재 났으니까 빨간 걸로 하겠습니다. 건물이 화재가 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매도인이 뭐가 되냐면 매도인이 이때는 갑이 채무자가 되고 을이 채권자가 된다. 이렇게 공부하다가 대금이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 건물, 재산권이 문제가 생겼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채무자, 채권자가 자유자재로 전환이 돼야지 풀린다 이야기입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또 논리구조와 이론구조에서 또 이것을 해결하겠습니다. 보세요. 매매계약이 뭐하다? 유효하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채무불이행 문제는 생긴다는 얘기죠. 달라는 효력이 있는데 못 준다 그러면 요렇게 간다는 얘기, 요렇게. 유효를 전제로 쓰는 용어가 채무불이행. 해제라는 용어는 유효를 전제로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총칙에서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죠. 무효가 취소가 됐을 때는 절대 이 용어를 쓰면 안 된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일반 구조 가지고는 안 보입니다. 이 용어가. 채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계속 일반 구조로 공부해봐야 이 내용이 안 나옵니다. 반드시 이 논리 구조로 들어와야 된다 이야기예요. 보세요. 계약법에서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해서 체불로 인한 해제라는 용어가 나오고, 즉 여기서 해제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해제가. 한참 봐야지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무효나 취소가 됐을 때는 이 무효 취소, 사고가 났다, 분쟁이 생겼을 때는 무효 취소에서는 이 용어를 절대 쓸 수 없다 이야기입니다.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공부가 자꾸 헛돌아옵니다. 취소 여기 있고 해제 여기 있습니다. 안 보여. 논리 구조로 자꾸 생각하세요. 논리 구조가 뭐 어렵습니까? 계약법을 이 앞으로만 넘기면 뭐다? 논리 구조가 자동적으로 형성되는데 왜 이걸 안 하고 자꾸 이 일반 구조만 가지고 노느냐는 얘기예요. 내 말은. 논리 구조로 바꾸세요. 어떻게? 저 따라오시면 돼요. 채무불이행 들어갑니다. 이제 해제권 나옵니다. 채무불이행은 반드시 유효를 전제로 쓰는 용어. 항상 기억하기. 해제권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정. 보세요. 특약으로 정한 해제가 약정 해제. 법정 해제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나오는 게 법정 해제. 그 사유는 채무불이행. 잘못이 있을 때 이행지체도 있고 이행불능 두 가지가 있다. 보겠습니다. 채무불이행, 법정해제권, 채무불이행. 예, 보세요. 이 재산권 가지고 놀 때와 돈 가지고 놀 때마다 다르죠. 이행지체입니다. 매수인께서 중도금을 주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이 돈이 중심이 되는 거니까 매수인은 채무자가 되고 매도인은 채권자가 된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진행해야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누구? 매수인이죠. 잘못이 있으니까 뭐다? 채무불이행이죠. 이때 매수인이 중도금을 안 준다고 해서 매도인께서 즉각 해지하면 안 되고요. 한번 기회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독촉하는 겁니다. 최고 독촉해서 빠른 기간 내, 상당 기간 내 이행하라. 상당 기간 내 빨리 갖고 오라고 빨리 최고가 되겠죠. 이때 상당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끝내야 되겠죠. 해제권 발생한다.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거절 의사를 표시하면 취소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건 즉각 날려버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특수한 이행지처로서 정기행위란 말이 있습니다. 예식장 화한 주문이요. 이럴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최고 없습니다. 단 당연 해제는 아니라는 것. 계약법에서는 상대방이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존재하기 때문에 말을 해야지 된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약법에서 당연 해제 틀린 지문이고요. 당연 해지 틀린 문제고요. 당연 감액 틀린 문제입니다. 전부 다 실제로 해제되고 실제로 해지해야 되고 실제로 감액을 청구해야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시험 문제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예식장 화한 주문했을 때 당연 해제란 말 때문에 틀린 지문이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행불능. 매도인 잘못으로 건물이 소실됐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건물 기준 잡아야죠. 건물. 그러면 갑이 뭐가 돼요? 갑이 바뀌어야죠. 갑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갑이 채무자가 되고 을께서 뭐가 된다? 채권자가 된다. 이렇게 채권자, 채무자가 자유스럽게 이렇게 왔다 갔다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럼 매도인이 잘못했으니까 채무불이행이 되겠죠. 이때는 최고 없죠. 바로 해제권 발생해서 해제하면 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누구의 채무자가 갑한테 잘못이 있는 경우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채권자가 누구의 채권자? 을이잖아요. 매수인의 잘못으로 이행할 수 없으면 이건 뭐다? 위험부담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앞에서 봤어요. 위험부담 하면서 같이 붙여서 설명드린 적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설명을 드린 거고요. 위험부담, 매수인이 대가 손실 부담해야 됩니다.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다음, 해제 효과입니다. 자, 제거한다는 것은 제거할 제자입니다. 한자로 보면요. 제거할 제자. 매매계약을 제거하는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니까 소급적 소멸. 채권, 채무 모두 소멸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전되었던 물건은 자동적으로 복귀한다 이야기입니다. 자동 복귀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갑하고 을하고 매매해서 등기까지 다 넘겼다 그런 얘기고 이것을 나중에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죠. 제거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제거가 되면서 이 유효 등기였던 것이 해제가 되는 순간 이 등기는 무효 등기가 된다. 결국은 소유권은 자동 복귀입니다. 팁을 하나 드릴게요. 시험 보다가 모를 때 판단 기준, 시험 보다가 모를 때 확률 게임, 이때는 자동으로 기억하세요. 자동 복귀, 자동 소멸. 이제 물권법을 공부하시면 그 이유가 나올 거예요. 어쨌든 자동으로 간다. 자동 복귀. 다음, 원상 회복해야 됩니다. 원래 상태로 제거했으니까 원래 상태로 제거하세요.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선악 묻지 않고 받은 이익을 몽땅 다 돌려줍니다. 원래 상태로 돌려놔라. 잘못이 있든 없든 선이고 악이고 필요 없습니다. 원래 상태로 돌려놔라. 선악 묻지 않고 이익 전부 반환. 돈 돌릴 때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 붙여줄 것. 다음날 아니에요. 받은 날로부터 이자 붙여주고 그 다음 손해배상,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함께 들어가서 손해배상은 이행이익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지금 이행지체, 이행불능이니까
이행이익배상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기서 잠시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원상회복 여기서 이제 무슨 제3자 보호 문제, 복잡한 문제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복잡한 문제는 문제풀이 할 때 제가 그것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는 굉장히 어려울 때, 매우 어려울 때 나올까 말까 하는 파트입니다. 그런 부분은 패스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패스하지 않습니다. 뭐라도 하나 건져놓고 갈 거예요. 문제 풀릴 때 한번 보세요. 기대하셔도 됩니다. 다음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매매계약이 해제가 되면 제거했으니까 원상회복해야 되니까 당연히 토지를 반환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 잘못 있죠? 채무 이행이 불가능. 여기서 이행 불능할 것을 갖다가 이행 불가능 이렇게 글자를 떨어뜨려 놨습니다. 출제자도 매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숨기려고. 그러면 이행 불능은 최고할 필요가 없죠? 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법정 해제권 발생 채무 불이행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수적 채무 불이행. 혹시 매수인께서 매도인의 공과금을 내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부수적인 것이죠. 근데 매도인 입장에서 매수인이 공과금을 주지 않는다 해서 그거 가지고 본래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죠. 그래서 부수적 채무 불이행 가지고는 본래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네 번째 질문은 꽃가게가 나오죠. 이게 정기행입니다. 정기행은 최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끝에 보면 자동적으로 해지된다. 이 말은 틀렸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계약법에서 요 문제만 아니라 자동 해제, 자동 해지, 당연 감액 없어요. 해제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감액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해제가 도달되고, 실제로 해지가 도달되고, 실제로 감액이 도달돼야지 효력이 생긴다. 4번 X. 다섯 번째는 계약 해제 후 해제가 되면 소유권은 자동 복귀. 그럼 그 등기는 무효 등기거든요. 근데 말소 등기가 있기 전에 해제 사실을 모르는 제3자, 모른다는 것은 선의를 얘기하죠. 선의는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해서는 해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제3자는 보호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약 해제 가지고 시험 문제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정리 잘 해주셔야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효력이 생긴다 가지고 한 겁니다. 유효를 전제로 해서 시작해서 유효, 달라. 그래서 여기서 쌍모 계약의 효력이 발생해서 동시이행과 위험부담을 공부했습니다. 동시이행할 때는 여자분 두 분이서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버팅기는 권리, 항변권을 얘기했습니다. 항변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행지체 책임 면제받는 것. 위험부담은 불난 거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매도인은 잘못이 없는 걸 전제로 한다. 끝으로 채무불이행, 계약의 해제. 이 용어는 엄청나게 중요한 용어라는 거, 반드시 유효를 전제로 쓰는 용어다. 무효, 취소에서는 절대 이 용어를 쓸 수 없다. 그래서 해제란 용어는 유효를 전제로 쓰는 용어입니다. 이렇게 해서 563조 조문 하나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조문 하나 가지고 이렇게 확장시킨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무효, 취소를 옆에다 놓고 진행한다면 또 다른 세계가 열리겠죠. 그건 차후 문제입니다. 어쨌든 523조는 약정 성립 가지고 효력이 생긴다, 유효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공부는 찬찬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조문 B는 무엇일까요? 기대되시죠? 알고 있죠? 등기와 연관된 겁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